라벨링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속이자 소유의 형태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것을 명명함으로 하여서 그 존재에 이름을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그 자유로운 관계에 하나의 설정을 픽스하는 겁니다.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라벨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라벨링, 즉 라벨을 붙이는 거죠. 이름 붙이기라고 할까요? 이름 붙이기와 소유의 상관관계. 이름 붙이기에 대해서, 라벨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에 적은 술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은 지는 꽤 됐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그 기념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예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한두 모금이어도 엄청 타격이 있어요. 근데 꽤 마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타격이 엄청 있겠죠? 어쨌든 다이어트 얘기를 시작한 거는 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일종의 라벨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뭐냐면 이 라벨을 딱 매기고요. 라벨을 딱 정해요. 그 전날까지는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딱 된 순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금지 음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금지 음식은 굉장히 먹고 싶은 음식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금지를 시키면 시킬수록 욕망이 계속해서 금지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불타오르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열심히 의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린한 음식을 먹는 효과를 누리고 그 장점도 누리게 되고 어느 정도 습관이 생기는 듯한 느낌도 들고 실제로 몸무게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클린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주변에 설파를 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걸 먹으면 이런 게 좋고 그동안에 내가 먹었던 게 어떻게 나쁜지 알겠어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성과가 있죠. 그런데 점점 내가 앞으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죄악의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금지된 영역은요 점점 커집니다. 저는 이것을 융심리학에서 빛과 그림자의 영역과 같다고 봐요. 빛이 커질수록 그림자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성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어두운 영역, 그 성취를 위해서 많이 억압한 영역들은 그 볼륨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BTI의 모티브가 되신 구스타프 칼융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융 선생님도 자신의 빛이, 업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그림자가 커졌다는 걸 인식하신 분이에요. 다이어트라는 것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김치찌개를 먹으면 된장찌개는 못 먹을 수 있겠네? 내가 치킨을 먹으면 피자를 못 먹을 수 있겠네? 정도의 영역이지만 내가 이제 오늘부터 피자는 먹어서는 안 돼. 그건 밀가루 음식이니까. 치킨은 튀긴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딱 정하는 순간요. 저 멀리 무의식에서는 조금씩 그림자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 음식의 아우라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느 한 번은 터집니다. 어느 한 번은 몹시도 먹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로 자유의지가 강한 존재인 것 같아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정말 싫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정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적인 이야기라는 거를 저는 다이어트 기간에 느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3kg가 빠지면 2, 3일 만에 미친 듯이 금지되었던 음식을 먹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보통 체중의 정체기가 올 무렵이죠. 생각만큼 빨리 빠지지 않을 때쯤 뭔가 이런 걸 좀 먹어도 되지 않나? 하거나 꼭 먹을 계기가 생기죠. 예를 들면 친구들이 나와봐 라고 할 때 2, 3주 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괜찮아 이러고 한 입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지되었던 음식이 다 새롭고 너무너무 맛있게 됩니다. 금지하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라벨링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나는 뭐가 될 거야? 예를 들면 나의 직업은 뭐야? 나는 의사야? 나는 감독이야? 나는 시나리오 작가야? 나는 기자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선생님이야? 나를 앞으로 어떻게 불러? 라고. 라벨이라는 것은 호칭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를 여사님이라고 불러. 미스라고 불러. 나를 학생이라고 불러.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마. 젊은이라고 부르지 마. 어린이 취급하지 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라벨링이에요.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사이야? 라고 물을 때 이게 라벨링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라벨링 안 하죠.
우린 무슨 관계야, 오빠? 뭐 애인이야? 연인이야? 뭐 친구야? 여사친이야? 오빠랑 나는 무슨 관계야? 썸이라는 관계가 있죠. 되게 웃긴 거예요. 썸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정의 내리는 이야기 하죠. 썸이라는 건 처음에 썸씽이었어요. 썸씽. 뭔가. 그냥 뭔가예요, 뭔가. 썸씽이 있어.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즉 수많은 피사체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뭔가가 신경 쓰여. 이게 썸이에요. 그럼 우리는 썸 타는 관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진 않아요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수학의 정석에 처음에 집합 배우죠. 여집합, 부분집합 배우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집합을 제외한 집합. 그게 썸이죠. 근데 우리 썸 관계야? 그럼 썸에서 사귀는 관계야?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라벨링을 해라, 구획을 지어라 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받죠.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 오빠랑 너는 무슨 관계인데? 그 오빠가 너한테 사귀자고 했어? 그럼 너는 왜 만났는데? 사귈 거야? 이런 걸 하죠. 이게 다 라벨링이에요. 라벨링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속이자 소유의 형태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것을 명명함으로 해서 그 존재에 이름을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그 자유로운 관계에 하나의 설정을 픽스하는 겁니다.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관계냐고. 우리의 미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고. 너의 의지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순간 그 관계는 픽스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꾸잖아요. 내가 영화를 보면서 와, 영화를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감독 의자에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걸 들여다보면 영화를 연출하고 싶은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마더를 찍을 때 그 마지막 김혜자 선생님이 춤을 추는 버스 안에서 그 장면을 나는 그 장면을 찍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인 자의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던 것 같은데 내 무의식 속에 떠오른 그 그림이 이제 무의식에서 떠올라서 의식화된 그 그림이 어딘가의 부분에서 반드시 내가 그거를 구현시키겠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영화를 볼 때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아티스트는 이 부분을,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썼구나라고 느껴지는 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감정, 욕망이 앞서게 되면 라벨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내 욕망이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가를 바라거나 그 욕망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불안에 있을 때, 그 욕망이 아직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 정리를 하고 싶어져요. 이름을 붙여서 빨리 안정화가 되고 싶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라벨링을 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라벨링을 하지 않아요. 우린 애인이야. 우린 사귀는 사이. 우리는 베프지. 내 친구는 3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넘버원이 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언가 다른 사람을 배제시킴으로써 우리 관계를 돈독히 하는 형태의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초래하느냐 하면 그 라벨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갇혀져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친구들이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면 내가 좀 틀렸나? 이런 식으로 자꾸 탄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린 베프잖아.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의 감정에 올라오는 불안이나 질투를 자기의 감정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라벨링이 권력처럼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늘 이 라벨링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내와 남편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사회적인 통념이란 게 있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남편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정말로 규범화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지옥일 것 같아요. 괴로움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즉, 라벨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커진다는 거죠. 소유의 방식은 고통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어려워지죠. 우리가 라벨을 붙이면 라벨이라는 게 곧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뭐든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가축을 도축하는 어떤 무자비한 영상을 보고 내가 비건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비건으로 규정하고 싶어져요. 아니, 물론 그 이후로 정말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나를 규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를 규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은 정리라는 건 배제거든요.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붙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가 뭐가 있을까요? 전 수납일 것 같아요. 수납. 수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세요? 저는 서랍장이에요. 서랍에 넣는 거죠. 서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꺼내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소유했어. 너무너무 불안해서 라벨을 붙여요. 넌 내 애인이야? 그리고 정리를 해요. 우리 사귀자.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수납을 해요. 너는 나의 사람으로 수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도감이 들죠. 그렇지만 동시에 처음에 불안했던 것만큼 욕망하지 않게 돼요. 내 소유니까. 욕망은 해소되는 순간 사라진다.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된다. 라는 게 욕망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유의 제도인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클린식을 계속 먹게 되면 그것이 너무 당연해지죠. 그게 아닌 것이 궁금해져요. 그것이 금단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결혼을 하게 되니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이해하겠어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뭐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것을 조장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자유로운 싱글일 때에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새로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양다리를 걸친다든지 그럴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좋은 안정감이 있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유혹이 큰 유혹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통찰력 있게 말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히 맛있지 않은데 맛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난 늘 자각하려고 해. 제 친구가 가졌던 통찰입니다. 그래서 수납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리를 하고 싶은, 라벨을 붙이고 싶은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제가 이 녹음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굴레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하고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쉽사리 라벨을 붙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라벨링을 하는 척도 하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혼잣말을 할 때에는 제 속마음을 고지것대로 말하겠지만 누군가 내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주고 오겠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제 녹음 시간을 기다리고 있네요. 고양이도 저를 사랑하는 법을 벌써 알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할 때는 왔다가도 눈치껏 기다려주고 제가 전화통화를 할 때는 비켜줍니다. 제가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분주할 때는 눈치껏 기다려주다가 그게 끝나면 바로 와서 요구를 합니다. 고양이도 사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아이고, 고양이가 아주 조그맣게 소리를 내주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어딘가에서 또 조그맣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 한기퉁이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소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덜 외로우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